자, 안녕하세요. 공중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롤스의 불평등이론? 롤스의 평등이론? 네,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롤스의 차등의 법칙이라고 해서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 태어났을 때 모두 똑같은 출발점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금수저, 또 어떤 사람은 흙수저. 자, 이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흙수저인 사람한테는 좀 모든 혜택을 많이 주는 거야. 많은 혜택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금수저인 분들에게는 국가가 굳이 해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모두 묶어서 롤스는 차등의 법칙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이런 차등의 법칙을 우리 지금 모의고사의 출발점에 선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론도 빵빵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이론이 다소 부족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 차등의 법칙에 의거해서 이론이 부족하신 분들에겐 이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뭐를 통해서? 제가 유인물을 통해서. 그래서 유인물에 보시면 이론을 연습하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일명 가로놓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나 이론은 굉장히 빵빵한데 이러신 분은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는 그동안 여러분이 알고 있던 이론이 굉장히 일부분이었다는 것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론의 그 색다른 면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면도 있었구나라고 약간 두려움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동기가 부여될 거예요. 내가 조금 이론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모든 분들에게 동기부여를 시켜서 조금 더 바짝 그 줄을 좀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로 잔소리 끝낼 거고요. 바로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질병과 의심되는 위험 요인과의 연관성의 강도 평가. 이거 너무 쉽죠? 연관성의 강도하면은 몇 퍼센트, 몇 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요거의 유효한 지표는 상대 위험도죠. 그럼 상대 위험도는 당연히 비교 위험도를 얘기하는 거고,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기여 위험도는 뭐예요? 자, 기여 위험도는 얼마만큼 기여했느냐? 결국 기여 위험도가 20%야. 그럼 20%, 그러니까 만약에 흡연이 폐암에 기여하는 위험도가 20%다. 그러면 그 흡연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담배를 끊었어. 그럼 20%가 감소될 거다. 이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우리 기여 위험도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치명률은 뭔지는 아실 거고, 2차 발병률은 뭘 알 수 있어요? 2차, 그러니까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기는 거잖아. 결국 전염력을 알 수 있는 게 2차 발병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3번. 자, 2번을 보시면 인체 방열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래서 방열작용이라는 거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야. 자, 그런데 보기를 보니까 뭔지 알 것 같아. 기온, 기습, 기류, 복사열.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온열 요소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체 체온 조절에 영향을 주는 온열 요소. 요거를 방열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열작용은 열을 내뿜어내기도 하고 열을 내뿜어내지 않는 그런 작용을 얘기하는데, 날씨가 추워. 그럼 열을 내보내지 않겠죠. 또 날씨가 더워. 그럼 열을 내보내겠죠. 이런 것들 방열작용이라고 하는 거고, 결국 온열 요소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가 좀 낯설더라도 보기를 보면 이걸 얘기하네 라고 금방 알 수 있어야 된다.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려고. 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이건 우린 기출문제로도 연습을 충분히 했었기 때문에 답은 금방 나와야 돼요. 답은요? 1번입니다. 자, 1번. 이것도 혹시라도 모르실까봐 유인물 갖고 왔을 겁니다. 자, 유인물 들어가기 전에 제멜바이스라고 해서, 이건 우리 책에도 있긴 하는데 다시 한번 보려고요. 자, 헝가리의 상가 의사예요. 말 그대로 빈 종합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당시 상가에서 유행하고 있던 산옥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기를 낳고 그냥 산옥열이 생겨서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고민하다가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해부하고 그 시체를 만진 손으로 그 다음에 대강 물로 씻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산부 그 아기 낳는 데로 간 거야. 그랬을 때 이게 병에 걸린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기 보시면 시체를 만진 의사의 손에 묻은 유기분해 물질의 흡수에 의해서 일종의 흡수열로 단정을 해서, 자,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염화칼슘 액으로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이 결과 이제 그 산옥열이 10분의 1로 감소시키는 데 성공을 했다. 그래서 산옥열을 좀 감소시킨 사람이 제멜바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아까 말한 대로 감염병 예방법,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의 수립 시행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이 확산 또는 해외 신종 감염병이 국내 유입으로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합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밑에 1번. 자, 재난 상황 발생 또 해외 신종 감염병 유입에 대한 대응 체계, 기관별 역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여기 이제 보기에 나왔을 거예요. 재난 및 위기 상황의 판단, 위기 경보 결정, 관리 체계.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감염병 위기 시 동원해야 할 의료인의 명부를 작성합니다. 네 번째 보시면 의료 방역물품의 비축. 그래서 뭐 마스크 같은 거 뭐 비축한다거나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 다섯 번째, 이건 우리도 이미 아실 거예요. 재난 및 위기 상황별 국민 행동 요령. 그래서 우리 뭐 사회적 거리 두기, 손 씻기 뭐 이런 거 다 다 교육 받으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그 밖의 재난 상황,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하여튼 요거는 시험 문제 좀 제법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계속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3번의 답은 1번이에요. 자, 4번도 역시 쉬운 겁니다. 산재. 산재에서 자, 휴업급여는 근데 벌써 문제가 다 나왔네. 휴업급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하되 1인당 지급액은 100분의 70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답은 그냥 물어보는 휴업급여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잘못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죄송하지만 기출문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자, 요게 이게 서울은 아니었고 저 지방 쪽이었는데요. 우리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장애급여 뭐예요? 장애급여는 연금이 있고 일시금이 있는 건 아실 거예요. 연금은 장애 등급 1등급에서 3등급까지. 그리고 일시금은 8등급에서 14급. 14등급까지. 그 사이에 낀 거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돼 있고 요양급여도 3일 이내는 지급하지 않는 거다. 아실 거고 상병보상 정확히 따지면 상병보상연금이죠. 상봉묘사연금. 그리고 그러니까 상병보상연금은 2년 정도 있다가 결국 폐질자로 판명이 되면 돈을 좀 더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또 특별급여도 있었었죠. 그래서 혹시 그 공장장이 실수로 또는 일부러 저질렀어. 이래서 특별히 돈을 더 주는 거 있었고 산재의 가장 큰 특징은 간병급여죠. 그래서 간병급여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직업재활급여도 있었다. 라고 보시면 돼. 답은 역시 2번.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것도 시험 문제 좀 나왔었던 거라서 다시 한번 연습하려고. 하천 및 호수의 생활 환경 기준은 등급별로 수질, 수 생태계 상태를 나누고 있다. 아래에 해당되는 분류 등급. 우리나라는 몇 등급이었어요? 6등급 7분류였었던 건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 중에서 몇 등급이냐. 그런데 봤더니 공업용수입니다. 우리 보통 서울의 물은 2등급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일산이나 저 지방 쪽은 3등급이라고 했거든요. 4등급부터는 생활용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업용수는 4등급부터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공업용수인데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유발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그리고 활성탄 투입, 역삽 투합 공법 등 특수한 정수 처리 후 공업용수야. 요거 4등급에서 읽었던 기억이 나셔야 돼.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연습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자, 유인물 보겠습니다. 유인물 보시면 요거 한번 보려고요. 의료 관련 감염병 이것도 한번 보려고요. 우리 법에 의료 관련 감염병 쭉 있는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VRSA, 뭐 VRE 뭐 이런 거, MRSA 이런 거 되게 많다. 이게 변했고 반가로 이번에 보시면 의료 관련 감염이 왜 증가되느냐. 그래서 증가돼서 이걸 법정 감염병까지 왜 지정을 했느냐. 한마디로 노인 인구가 증가. 그리고 만성태행성 질환이 증가됐고 이러다 보니 또 암도 많아서 면역 억제제를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 부전 환자가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약의 내성을 갖고 있는 내성균도 증가되고요. 그리고 각종 그러니까 침습성이라는 건 뭐야? 말 그대로 살을 뚫고 뭐 주사를 놓든지 무슨 검사할 텐데 하여튼 내 몸속으로 뭔가 기계가 들어오는 걸 침습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의료 처치가 확대돼서 그렇다.
자, 세 번째 보시면 부위별로 병원 감염 분포 순위가 가장 높은 데가 요로 감염입니다. 그래서 결국 비뇨기과 쪽이겠죠. 비뇨기과 쪽에 이 의료 관련 감염병이 거의 다 제일 많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폐렴, 수술 부위 감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진료 과목별로는 신경외과 쪽이에요. 신경외과 쪽은 아무래도 좀 많이, 그러니까 머리 쪽도 파헤치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요로 감염면 비뇨기과 쪽인데 신경외과 수술을 하다 보면 어때요? 소변 나오지 못하게 소변줄을 거기다 꽂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감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비뇨기과보다는 신경외과 쪽에서 조금 이런 의료 관련 감염병이 좀 많이 발생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일반 병동보다는 당연히 중환자실에서 많겠구나 이런 거 뭐 느끼실 거고. 자, 그 다음에 5번. 자, 이거 순서대로 놓은 거 아닙니다. 막 뒤집어 놓은 겁니다. 자,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해서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가,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 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인 정수 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 몇 등급일까요? 네. 그러니까 생활용수로만 하는 게 아니라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등급이에요. 이거 3등급. 그렇죠? 그러니까 3등급은 거기 제가 비워놨죠? 맞지? 3등급입니다. 생활용수, 요게 이제 아까 말한 일산이나 파주의 물이라고 표현했거든요. 3등급인데 요거는 생활용수로 이용할 수 있고 일반 정수 처리 후에는 공용수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외워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그럼 3등보다 위겠구나 느끼실 거고. 자,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 상태의 생태계로 여가살균은 간단한 정수 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어요. 간단한 정수 처리 후. 그러면 1등급 A죠. 제일 좋은 물이죠. 1등급 A.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렵대요. 물고기조차 살 수가 없어. 그럼 제일 나쁜 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6등급입니다. 6등급. 자, 그 다음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 상태에서 근접한 생태계로 여가, 침전, 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 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일반적인 정수 처리 후. 이거 아까 두 번째 용존산소가 풍부하고야. 그리고 얘는 많은 편이야. 그럼 그거보다는 좀 밑에 등급이겠구나라고 느끼실 거야. 1등급의 B입니다. 1등급의 B. 자, 그 밑에입니다.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가, 침전, 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 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용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다. 요게 2등급이에요. 서울의 물 2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이 좀 잡히시라고 지금 자꾸 얘기하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해서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않으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 공법 또는 특수한 정수 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 아까 봤던 거. 예, 4등급이에요. 아까 나쁨이라고 그랬거든요. 아까 뭐예요? 5등급이지 않아요? 5등급. 맞지? 5등급이지. 자, 그 다음에 밑에입니다.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해서, 맞나? 아, 이게 4등급이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해서. 이게 4등급이다. 저 옆에 그 숫자를 보니까 4등급이네. 그 다음에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해서 용존산소가 아까보다는 조금 더 나쁜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4등보다 조금 더 나쁜 거예요.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 처리 후 공업용수로. 아까는 특수한 정수 처리고 얘는 고도의 정수 처리니까 얘가 5등급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알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냥 이론할 때 그냥 나몰라라 넘어갔는데 이거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특히 1A, 1B, 그 다음에 2, 3등급까지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연습했고, 다시 이제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산업 환경에서 많이 사용하는 중금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어요. 축전지 제조 공장, 크리스탈 유리 제조 공장. 축전지 하면 생각나는 거 있는데 뭘까요? 납이요, 납. 그치, 납입니다. 그래서 니켈 아니에요. 자, 2번 대개 수년간에 걸친 만성 중독으로 파킨슨병이 나타난다. 망간. 우리 망간 하면 파킨슨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그죠? 맞는 것 같은데. 자, 카드뮴, 신장질환, 폐기종, 골. 이것도 맞는데.
신장질환, 폐기종, 골련화, 카드뮴 맞잖아요. 그렇죠? 뭐지? 자, 그 다음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중금속이 뭘까요? 이건 히포크라테스도 얘기했는데 연중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연중독 하면 뭐예요? 납을 얘기하는 거죠. 비소가 아니라. 그래서 4번은 확실히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2번도 맞고 3번도 맞다고 느끼셨을 거야. 그래서 이거 고민했을 텐데, 자, 이거 제가 아까 다른 면을 보여드리겠다고 한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유의물을 보시면 망간 중독. 자, 망간은 자, 작업종 노출로 주로 망간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부산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일어나고, 국내에서는 용족공이 수 쪽으로 가장 많은 노출 인구이다. 그래서 용족공한테 대부분 망간 중독이 일어난다. 이렇게 변했고요. 정확히 따지면 파킨슨 증후군이에요. 그 파킨슨 병이 있고 파킨슨 증후군이 있나요? 예, 있어요. 파킨슨 증후군은 망간 중독에 일어나는 거고, 파킨슨 병은 우리 노인 그 질환할 때 파킨슨 병에 대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 두 차이가 뭐냐? 파킨슨 병은 그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라고 있거든요. 이 도파민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서 파킨슨 증후군은 도파민이 부족한 데다가 도파민이 작용하는 신경세포까지도 죽은 거야. 그러니까 신경세포도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치료 방법이 좀 없겠구나 생각이 드시면 돼. 그러니까 파킨슨 병 같은 경우는 도파민이 부족하니까 도파민만 주입을 하면 뭐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파킨슨 증후군은 신경세포까지 죽었으니까 치료 방법이 없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파킨슨 병에 4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방가로 1번에 보시면 동작 완만, 그러니까 동작을 빨리빨리 못한다는 거지. 수지진전, 손을 떤다는 거죠. 그다음에 수직 강직, 몸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자세 불안정, 요게 파킨슨 병의 4가지 증상입니다. 요거는 파킨슨 병과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파킨슨 증후군이나 파킨슨 병이나 요 4가지 증상은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방가로 2번을 보시면, 그런데 손의 중내 기저액들 하나가 위축돼서 파킨슨 병의 4가지 증상 외의 증상들이 또 나타나. 그 외의 증상이 뭔데? 자, 보시면 소뇌가 위축이 되면은 어지럼증, 요실금, 기립성 저혈압, 중뇌가 위축되면 눈동자 움직임이 마비, 그다음에 기저액이 위축되면 치매, 그다음에 그리고 대부분 가장 큰 특징이 4번인데요. 파킨슨병과 달리 주로 움직일 때 몸이 떨려. 그럼 파킨슨병은요. 옆에 가시면 방가로 2번에 있을 거예요. 움직일 때보다 가만히 있을 때 떨림이 더 강해. 가만히 있을 때 몸을 막 떠는데 파킨슨 증후군은 움직일 때 손을 더 많이 떨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뇌 MRI예요. 뇌 MRI를 찍으면 비정상으로 나와. 아까 신경세포까지 죽으니까. 예, 그런데 비해서 파킨슨 병은 뇌 MRI는 정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도파민 성분 약을 먹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파킨슨. 그러나 파킨슨 증후군은 처음에는 효과가 있긴 해요. 근데 나중에 가면 이 파킨슨 도파민 약도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 망간 중독은 파킨슨 증후군 또는 파킨슨 유사 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 파킨슨 하면은 망간뿐이 아니라 또 뭐도 있었었죠? 수은도 있었잖아요. 수은도 역시 마찬가지야. 파킨슨 증후군입니다. 파킨슨 병이 아니라. 그래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답은 3번이 맞아요. 3번이 파킨슨 병이 아니라 파킨슨 유사 증후군 또는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써주시면 되죠. 자, 7번입니다. 염소 소독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에서 약품 냄새가 나고, 맞지? 암을 유발한다는 장점. 암을 유발하는 애 누군데요? 트리할로메탄. 네, 그것 때문에 암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이거 맞아요. 자, 여가전에 염소를 주입하는 것을 전염소 처리, 그리고 침전 전에 원소에 주입하고, 이에 대해 일반적인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염소를 주입하는 것을 후염소 처리라고 한다. 이거 처음 들어보신 분 계세요? 전염소 처리, 후염소 처리. 예, 우리나라는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어? 우리나라는 제가 그때 이론할 때도 얘기했는데, 정수장 안으로 들어오면 스크리닝, 그 다음에 침사 있었는데, 그 전에 침사 전에 염소 전 처리를 합니다. 염소 약을 뿌려주는 거죠. 염소 전 처리. 그리고 나서 침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응집제를 투여해요. 그리고 교반을 휘휘 저어주는 걸 교반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침천, 그 다음에 여가, 그 다음에 염소 후처리를 합니다. 염소 후처리. 그리고 송수관으로 내보내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정수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응집제 투여 교반 침전 묶어서 우리는 무슨 침전?
약품 침전을 하는 거죠. 약품 침전. 자, 그리고 염소를 2번이나 뿌립니다. 염소 후 처리, 염소 전 처리. 그래서 2번 뿌리는데, 소독을 주 목적으로 하는 건 당연히 염소 후 처리죠. 염소 후 처리.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자, 3번째는 염소로 소독한 수돗물은 수도관을 지나갈 때 수도관에 녹이 슬지 않게 하므로 수도관을 거의 고쳐야 할 필요가 없어서 유지가 적게 된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사시면서 수도관 바꾼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수도관을 거의 안 바꿨거든요. 뭐 집을 이사 가거나 새로 짓거나 이럴 때에는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염소 소독은 수도관을 거의 교체할 필요가 없어서 유지가 적게 됩니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답은 4번인 것 같은데, 자, 4번 염소 잔류량은 염소를 주입시켜서 소종시간 접촉 후에 유리 잔류 염소를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염소량으로, 여기까지 괜찮아요. 불연속점 이전에 주입한다? 아니죠. 불연속점까지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불연속점 이후로 주입한다. 그러니까 불연속점이 지나간 다음에 조금 더 주는 거를 우리는 잔류 염소량이라고 표현했었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인 거고요. 요것도 유임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유임을 보시면 오존 소독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갈 건데,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의 정수장에서는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염소 소독이에요. 염소 소독이 오존입니다. 0.1mg 정도로 5분간 유지하면 살균이 달성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격이 고가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잔류하지 않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냄새나 맛을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고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 THM을 얘기하는 거겠지. 이거를 생성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좋은 게 오존이거든요. 오존의 특성 보겠습니다. 수중의 냄새, 맛을 제거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적정 농도에서 살균력이 염소보다 강해요. 폐하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폐하에 민감한 애는 누군데? 염소 소독이죠. 수중의 잔류 농도를 유지할 수 없다. 이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장점 보세요. 염소 살균보다 효율이 더 좋고 폐하의 변화 없이 강력한 살균력 발휘하고 THM을 형성하지 않는다. 이해되실 거고, 단점을 잠깐 보시면 잔류성이 없어서 2차 오염의 위험이 있다는 거고, 또 얘가 반감기가 짧아서 처리장에 오존 발생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좀 짧구나. 자, 그리고 4번에 가격이 비싸다는 거, 5번에 염소 소독과는 달리 수도관에 녹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수도관을 자주 갈아줘야 되는 게 단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존 소독을 아직까지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물론 곳곳에서는 하긴 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건 염소 소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번의 답은 4번이에요. 자, 8번 보겠습니다. 우리 생의학적 건강 모형. 생의학적 건강 모형 하면은 뭐와 뭐의 관계냐면 병원체와 숙주 간의 관계라고 표현했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과도한 개입주의. 이게 아실려나 이 뜻을? 자녀적 건강 개념. 질병의 종교적 관점. 분명히 이건 아니겠다는 느낌이 드셔야 돼. 종교적인 건 아니었거든요. 특정 병에서 요건 좀 알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3번, 4번은, 그러니까 3번은 확실히 틀린 거 알고 4번은 확실히 생리학적 건강 모임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답 구하는 데는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1번, 2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인물을 보시면 생리학적 모형은 정신과 신체의 이원성, 일명 심신이원론이지.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심신이원론입니다. 생물학적 일탈이네. 왜? 질병을 생물학적으로 정상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한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생물학적 일탈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탈하면은 T8순의 사회적인 일탈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것처럼 얘는 사회적인 일탈이 아니라 생물학적 일탈이라고 보는구나. 자, 특정 병인선, 특정 질병이 특정 병을 일으킨다. 이건 우리 아실 거고, 질병의 보편성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은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이다. 이런 거지 뭐.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콜레라 균이 들어가면 콜레라에 걸리는 거 똑같잖아요. 이거 우리 질병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고. 자, 과학의 중립성입니다. 의학은 신체와 질병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며 과학적으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의학은 중립적이기 어렵고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으며 작동한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중립성은 콜레라 균이 들어가면 그냥 콜레라야. 그럼 콜레라는 치료를 해야 돼. 그런데 사회적, 문화적으로 볼 때 좀 없는 나라야, 못 사는 나라야. 그럼 콜레라를 슬쩍 내버려두기도 합니다. 그냥 알아서 들어가 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생리학적 모형은 과학적 중립성이에요. 그래서 돈이 있든 없든 무조건 그 병에 걸리면 다 치료해야 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 모두 전문가 중심의 의료 체계예요. 그렇죠? 우리 일반 사람들의 입장은 아닙니다. 자, 과도한 개입주의야.
자, 특정 부위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그 부위를 없애버리면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위암이야. 그 위를 잘라내면 되는 거지. 그렇죠? 이게 과도한 개입주의야. 근데 대부분 다른 데서는 그냥 위암 세포하고도 같이 끌어안고 살다 보면 위암 세포가 어느새 사라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끌어안고 같이 살아가야 된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아니야. 생리학적 모형에서는 그 부분이 망가지면 그 부분을 그냥 뜯어 고치면 되지.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과도한 개입주의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녀적 건강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이 뭐라는 거 확실히 알아. 근데 질병이 아니면 나머지는 건강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자녀적 건강 개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몰랐던 거 다시 한번 알았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자, 요 생리학적 모형의 한계점은 보시면 되는데 3번 보세요. 자, 의학이 기술만능주의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했고, 2번도 보시면 만성태행성 질환의 질과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4번에 보시면 환자를 전인적인 존재가 아니라 수동적인 대상으로 취급했다. 말 그대로 환자의 부속품에 대해서 신경을 쓴 거죠. 예, 그렇게 본 게 생리학적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8번 다시 보시면 이제 눈에 보이실 거야. 과도한 개입주의 맞고 자녀적 건강 개념 다 맞고, 그래서 답은 변함없이 3번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9번입니다. 비타민 A를 10mg 섭취한 사람과 100mg 섭취한 사람 중에서 10mg을 섭취한 사람이 더 야맹증에 잘 걸렸대요. 그럼 이거는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 뭘까요? 많이 먹은 사람, 조금 먹은 사람이지. 그렇죠? 그럼 뭐예요? 양, 반응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연관성의 강도는 아니야. 연관성의 강도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비타민 A를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은 비타민 A를 먹은 사람이 안 먹은 사람에 비해서 몇 배 더 야맹증에 걸린다. 그러면 이거는 연관성의 강도야. 근데 여기는 양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반응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나머지는 3번, 4번은 답이 될 이유가 없는 거고. 자, 10번입니다. 자, 국소염증을 나타내고 독혈증을 일으키는 체외 독소, 이거 우리 질병하면서 얘기했는데 독을 내뿜는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항독소로 인공 수동 면역을 하기도 한다. 뭐예요? 디프테리아를 얘기하는 거죠. 답은 2번인 거고요. 나머지 질병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우리 이유를 볼게요. 자, 디프테리아는 치료를 좀 빨리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요 그러니까 얘가 독소를 내뿜는데 얘가 신경독소거든요. 그래서 이 독소가 신경으로 가면 신경이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거기 써 있을 겁니다. 일단 볼게요. 자, 정의 부분에 보시면 이제 모든 상피, 그러니까 인후, 코 등의 상피 조직에 국소적 염증, 장기 조직의 장애를 일으키고, 보세요. 체외 독소를 분비해서 혈류를 통해 각 신체 부위에 독소가 운반되기도 한다는 거죠. 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임상적 증상을 보고 의사가 판단하기도 하지만 호흡기 분비이나 병변이 있는 점막을 통해서 배양 검사를 해서 이제 균을 확인하는 거죠. 자, 3번 보시면 합병증, 독소가 심근이나 신경에 침범해서 심근염, 신경염, 마비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치료를 보시면 독소가 신경이나 심근에 침범하기 전에 치료해야 돼. 심근에 침범하면 심근염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를 위해 우선 독소에 의한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항독소를 투여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인공 수동 면역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 항생제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생제 치료 후 배양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올 때까지 격리 치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디프테리아는 은근히 시험 문제 좀 나오니까 좀 신경 써주시면 되고, 나머지 두창 좀 보시면 되고, 풍진. 자, 풍진 한번 볼게요. 풍진은 엄마가 걸리면 그냥 가볍게 넘어간다. 근데 이제 뱃속에 아기가 초기부터 들어간다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 말이 있을 겁니다.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연장아나, 연장아라는 거는 좀 나이가 든 아이를 얘기하는 거고, 성인의 경우에는 미열, 림프절 종창, 상기도 감염이 발진이 나타나기 전 1에서 5일간 지속될 수 있다. 자, 임신 초기에 풍진에 감염될 경우 태아 감염을 일으킬 수 있고, 이 경우는 60%까지 선천적 기형을 초래한다는 거죠. 치료 방법 없습니다. 그리고 대중요법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뭐 홍역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하나만 정리하고 싶어서, 홍역은 어디에서 어디로 발진이 생기죠? 우리 수두랑 반대라 그랬죠. 그렇죠? 수두 하면 수에서 두야. 그러니까 몸에서 머리로 가는 겁니다. 얼굴로. 이게 수두입니다. 그럼 반대죠, 홍역은. 반대. 그래서 머리에서 몸으로 간다. 홍역.
그래서 요건 그냥 공식처럼 외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자, 하여튼 10번의 답은 2번이에요. 자, 11번. 자, 유행 발생에서 시간적으로 유행곡선. 우리 유행곡선 아시지? 그치? 유행곡선. 그래서 우리 유행곡선 보시면 이런 곡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좀 이따 또 있다가 뭐 아니면 또 뭐 이렇게 곡선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던 곡선도 있어. 하여튼 이런 유행 곡선이 있었습니다. 이 유행 곡선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매도 며칠 예를 들어서 1월 1일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가 1월 4일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뭐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행 곡선이 하나 딱 있었는데 그러니까 단일 곡선인데 여기가 만약 예를 들어 1월 15일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월 4일 날 환자가 발생됐고 마지막 환자가 1월 15일 날 발생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요 1월 4일은 그 병이 들어가서 처음으로 발생이 된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최단 잠복기가 되는 거예요. 잠복기. 최단이에요. 그리고 여기 가장 많이 나온 거는 요거는 뭐야? 평균 잠복기가 되는 거죠. 평균 잠복기.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마지막 환자가, 그러니까 여기 맨 끝에 있는 환자가 온 거니까 요거는 최장 잠복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행곡선을 통해서 잠복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잠복기를. 자, 그래서 답은 2번인 건데, 여러분 잠재기가 뭔지는 아세요? 잠재기?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잠복기는 그 균이 내 몸에 들어와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를 잠복기라고 하는 거고, 잠복기가 끝나고 나면 뭐가 됐었냐면 발병기가 돼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을 때를 잠복기라고 하고 증상이 있을 때를 발병기라고 합니다. 우리 분명히 배우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있었잖아요. 내 몸에 균이 들어왔어. 근데 내 콧물에 눈물에 균이 없어. 그런 걸 잠재기라고 합니다. 균이 없는 상태. 그리고 드디어 균이 나타났어. 그럼 개방기가 되는 거죠. 개방기. 그래서 이 잠재기 개방기는 내 콧물 눈물에 균이 있다 없다 이걸 보는 거고, 잠복기 발병기는 증상이 있다 없다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행곡선을 통해서는 잠재기 쪽보다는 잠복기 쪽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질병의 인적 특성 이런 거 잘 모르고 지역적 특성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우리 유의물 좀 보세요. 유의물을 보시면 그러면 잠복기만 알 수 있나요? 유행곡선을 통해서 아니에요. 일단 1번에 해당 질병의 잠복기, 그래서 최단, 평균, 최장 잠복기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 이러한 잠복기 분포를 통해서 병원체의 종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잠복기 분포를 이용해서 공동 노출일이, 그러니까 공동 폭로일이 언제인지도 추산할 수가 있는 거고, 전파 양식을 추정해요. 그래서 한번 하는 건지 계속 유행이 이렇게 되는 건지 뭐 쌍봉인지 이렇게 유행의 그 전파 양식을 추정할 수 있는 거고, 단일 노출인지 다중 노출인지 이것도 알 수 있고, 2차, 3차 유행, 그리고 향후 유행의 진행 여부의 규모 예측, 유행의 규모도 파악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하여튼 제일 큰 거는 잠복기 쪽입니다. 그래서 잠복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유행 곡선을 의료인들이 좀 그려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책으로 오셔서 12번 노인장 요양보험입니다. 옳은 것은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 요양기간에 보호해서 신체 활동 지원,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단기 보호는 시설급여에 속한다. 단기 보호가 시설급여 맞아요? 재가급여지. 재가급여. 그래서 틀렸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한다. 조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틀린 것 같기도 맞죠?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노인성 질병이 없어도 되는 거지. 그리고 64세 이하라면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약간 좀 그러긴 해. 하여튼 3번 봅시다.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는 장기요양 5등급이나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으로 분류돼서 노인장 요양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치매 환자 맞죠? 5등급하고 장기 인지지원 등급. 그러니까 답은 3번 같아요. 정확히 맞는 게. 자, 4번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 등급에 관계없이 몇 년으로 하죠?
예, 2년. 그러니까 법에는 1년 이상이라고 돼 있고 이게 규칙으로 하면 이게 0으로 가면 2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4년은 아니에요, 일단. 그리고 유효 기간이 만료된 후 장교양 급여를 계속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갱신 신청을 해야 된다. 이것도 맞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 부분 4년 때문에 틀렸어요. 답은 번호번호 3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3번입니다. 생명표 작성에 필요한 생명함수 모두 6개라고 했는데 기억하시나요? 사망수, 사망률, 또 생존수, 생존율, 그 다음에 2개가 사력,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평균 여명 있었습니다. 평균 여명. 그죠? 이걸 다른 말로 기대 여명이라고도 합니다. 평균 여명. 예, 그러면 답은 나하고 라지. 그죠?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14번입니다. 자, 어느 마을의 연령별 인구 구성이 다음과 같을 때 옳지 못한 거. 이런 거 문제 나오면 다 계산해야 돼. 이것도 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항아리형이다. 맞아요, 틀려요. 항아리형 하면은 뭐예요? 0세에서 14세 인구가 50세 이상의 2배보다 작은 거지. 그럼 항아리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50세 이상이 없는데요. 제가 그랬잖아. 50세를 65세라고 해도 맞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4세 이하가 1250명. 그렇죠? 그다음에 50세, 그러니까 65세 이상 1450 그냥 봐도 더 크네. 그냥 봐도. 근데 곱하기 2를 해야 돼. 당연히 더 크겠구나. 항아리 맞죠? 예, 그래서 1번은 맞아요. 자, 부양비입니다. 자, 부양비 어떻게 구해? 부양비는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이 15세에서 64세지. 그러면 7,500명 분의, 그 다음에, 예, 그러니까 14세 이하 1,250명. 플러스 65세 이상 1,450명. 네.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되죠. 계산해보시면 36%가 나와요. 그러니까 2번도 맞아요. 자, 고령화 사회,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고령화 사회는 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모는 다 더해줘야 되겠지. 그렇죠? 1250, 그 다음에 7500, 전체 차지하는 인구니까. 그리고 1450명 분의 분자는 1450명이 되는 거죠. 65세 이상.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14.21%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고령이에요? 고령화예요? 초고령이에요? 14% 넘으니까. 고령화예요? 7%, 14%, 20%지. 그죠? 그럼 얘는 고령화. 얘는 고령. 그리고 얘는 초고령이지. 맞죠? 그러면 14.1%니까 고령사이지. 고령화가 아니라.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얘는 계산도 해야 되고, 고령한지 초고령인지 이것도 해야 되는구나. 자, 노령화 지수입니다. 노령화 지수는 65세 이상 인구수분의 65세 이상 인구수분의 0세에서 14세. 그렇죠? 그럼 65세 이상이니까 아니지. 고령을 거꾸로지. 밑에가 0세에서 14세분의 65세 이상. 그러니까 고령화 지수가 되는 거지. 그럼 0세에서 14세니까 1250분의 65세 이상 1450. 또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답은 116%가 나와요. 그렇죠? 116%. 그래서 4번은 맞아. 답은 3번이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15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제법 나올 법합니다. 요새는 문제가 딱 하나만 딱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한꺼번에. 미리미리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현장에서 가면 이제 머리가 흥분해서 계산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15번. 단시간 동안 병원 입원 시설의 전반적인 활용 지표야. 병원의 입원 시설의 전반적인 활용 지표. 그럼 일단 병원 이용률은 아니지. 병원 이용률은 입원뿐이 아니라 외래까지도 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입원 시설의 전반적인 활용이니까 병상 이용률 이거 괜찮지 않아요? 병상 회전율, 평균 재원율 수. 근데 그러니까 솔직히 2번과 관련된 거 1번, 2번, 4번이 맞아요. 그런데 단시간 동안이라고 돼 있어. 그리고 전반적인 활용 지표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활용이 돼 있느냐. 예, 그러니까 이거는 병상 이용률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6번입니다. 다음 서술과 관련돼서 적정의료 서비스가 갖춰야 될 조건. 우리 적정의료 서비스 하면은 접질지효율성. 이거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접근 용이성에는 경제적 접근성도 있었고 지리적 접근성도 있었고 다 아실 거예요. 이미 제가 뜻을 설명할 필요도 없고. 자, 그러면 의료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저장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어디 가까이 있어야 돼? 소비자 근처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의료기관은. 그러면 결국 뭐예요? 경제적 접근성 아니지. 효율성 아니고 지속성 아니고 지리적 접근성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보셔야 돼.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7번입니다. 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파상풍은 생균 백신 접종으로 항체가 형성된다. 파상풍 하면은 뭐예요? DTAP,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 맞죠? 그죠? DTAP. 얘는 생균이야, 사균이야, 톡소이드야? 톡소이드. 톡소이드 맞아요? DTAP.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이었잖아요.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뭐였었어요? 얘는 사균이었고 얘 두 개는 톡소이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톡소이드야. 근데 여기는 생백신이라 했으니까 틀렸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연 수동 면역은 감염 후 자연적으로 생기는 면역이 뭐예요? 자연 능동이지. 자연 수동이 아니라. 그래도 틀린 거고, 인공 수동 면역은 백신이나 독소를 통해서 얻는, 그치? 톡소이드 순화된 독소, 백신. 그건 뭐예요? 인공 능동 면역이지. 인공 수동 면역은 항독소를 넣는 거고, 면역 혈청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 인공 수동 면역은 인공 능동 면역에 비해서 지속 시간이 짧다. 맞죠? 네. 효력은 금방 보지만 지속 시간이 짧다. 예, 답은 4번인 거고, 이런 것들은 정말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셔야 돼. 빨리빨리. 예, 답은 4번이에요. 자, 18번입니다. 자, 항상 이렇게 순서를 정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것 같고 최선의 답을 고르셔야 돼. 결국 주어진 보기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를 알고 계셔야 돼. 항상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사업을 할 때, 기획을 할 때 맨 처음에는 뭐 현황 사정을 하고, 그 다음에 현황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뭐 쭉쭉 있는데 맨 처음에 항상 사정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사정에 해당되는 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하는 게 이게 답인가? 그런데 항상 주어진 것 중을 최대한 활용해야 돼. 자, 가정방문 계획을 세운다. 일단 이건 아니지. 뒤쪽이죠. 그 다음에 사회단체를 찾아가서 먼저 협조를 구한다. 이것도 좀 뒤쪽일 것 같아. 자, 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한다. 사정 분명히 앞쪽이거든요. 예비조사를 실시해. 요게 찝찝해. 예비조사. 예비조사라는 거야. 본격적인 사정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결국 답은 4번으로 가셔야 돼.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가장 먼저 하면은 주어진 보기 중에서 이렇게 좀 보고 여러분들이 신축성을 갖고 접근해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예비조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간단하게 조사하는 거야. 예를 들어 설문지를 내가 조사할 때 설문지를 뭐 1000장 할 거야. 그 대신에 설문지를 일단 만들어서 일단 주변 사람한테 몇 명한테 한번 돌려보는 거죠. 그걸 예비조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제일 먼저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답은 4번이에요. 자, 19번입니다. 이학적인 소독 방법. 이학적인 게 뭐예요? 물리적인 거예요? 화학적인 거예요? 이화학적인 게 아니라 이학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뜻을 모르면 이제 큰일 났어. 근데 혹시 말뜻을 모른다고 합시다. 아는 것을 찾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소독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던 거 아시나요? 하나가 물리적인 소독 방법이 있었고 화학적인 소독 방법이 있었거든요. 물리적인 소독 방법에는 건열이 있었고 또 하나가 습열이 있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비가열 처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분을 좀 잘해라 얘기했었을 거예요. 화학적인 거는 뭐 석탄산 개수 약을 쓰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건열은 뭐가 있어서 건열하면은 뭐 화염, 그 다음에 드라이 오븐기 이런 것들이 있었고, 습열하면 되게 많았었죠. 습열하면은 고압 증기멸군, 그 다음에 뭐 유통증기 이런 것도 있었었고, 근데 보시면 간열 증기멸군법은 어디에 속해요? 간열 증기? 네? 간열 증기잖아. 그럼 습열 쪽이지, 습열. 그렇지? 간열 증기. 그리고 과산화수소 하면 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화학적인 속이죠. 과산화수소. 그리고 유통증기, 이거 그 유명한 코에서 기억하시죠? 이게 뭐예요? 습열이지, 습열. 유통증기입니다.
자, 그리고 자비소독 하면은 물이 끓이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역시 습열일 거예요. 자비소독. 그럼 다른 하나는 뭐야? 과산화수소지. 과산화수소. 그러니까 결국 화학적인, 그러니까 아닌 것은 뭐냐 그랬잖아. 그래서 이학적인 거, 물리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고, 혹시 이화학적이라고 써있을 게 있을 거야. 이화학적 하면은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방법 두 개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학적인 걸 얘기하는 거니까 물리적인 방법을 얘기하는구나. 그게 아닌 거니까 화학적인 방법을 찾으면 된다. 만약에 이걸 몰라도 보기를 구분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류하는 방법을 정확히 외워야 된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사회보장 방식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험 가입자, 그러니까 우리예요. 보험 가입자에게 보여지는 현상, 이건 물어보고 싶어서 답 몇 번 하셨어요? 우리 보험 가입자는 우리입니다. 우리한테 보여지는 현상이 있어요. 도덕적 해이, 자, 역선택, 위험군 선택, 이미탈퇴는 절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 뭘까요? 도덕적 해이죠. 왜? 우리 뭐 병원비 싸잖아. 그러다 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답은 1번인 거고, 역선택은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강제가입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혹시 일에 다 맞으신 분 계세요? 카운트 안 할까? 뭐 틀렸는지 좀 알고 싶어서 제가 그러는데, 자, 일단 넘어갈게요. 자, 이해로 들어갈게요. 자, 17세기 활동한 의사로 임상소견에 따른 질병 분류를 시도했고, 개개 질병의 경과를 상세히 관찰해서 유행병 발생의 자연사를 기록한 인물, 유행병의 발생의 자연사를 기록한 인물이 있대요. 그런트는 아니잖아. 이 사람은 통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통계? 그죠? 라마찌니 뭐 당연히 아닐 것 같아요. 라마찌니는 이런 것 같진 않고. 시대남이 누구지? 시대남. 프라카스트로는 뭐였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조그만 뭔가가 있다. 특히 현미경 만들어지기 전에 뭔가 그 병을 이렇게 옮기는 뭔가 작은 물질이 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프라카스트로거든요. 그러면 답은 3번인가 봐 하고 이게 유추가 돼야 되는데 안 되나요? 이 사람이 토마스 시대남이에요. 토마스 얘기 들어보셨죠? 토마스 하면은 영국의 히포크라테스. 그래서 미 아스마 시어리를 주장한 사람. 그러니까 이 아스마 시어리 하면 장기설이잖아요. 장기설을 주장한 사람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을 영국의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이거 약도 개발했는데 말라리아 치료제로 키니네를 사용했다. 키니네가 그 진통제거든요. 말 그대로 해열 진통제. 그거를 사용해서 말라리아 한때 굉장히, 그러니까 말라리아 치료제 이게 지금까지도 사용할 정도로 하여튼 좀 이걸 많이 그걸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토마스 시대남인데, 토마스가 이런 역할도 했구나. 임상소견에 따른 질병 분류를 시도했대요. 그리고 그 질병의 자연사를 기록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질병은 자연사를 연구하면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치료가 돼야 돼. 너무 의학적으로 막 강압하게 치료하면 안 돼. 그러면 부작용이 생겨. 이렇게도 얘기한 사람이 토마스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하여튼 한 사람의 다른 측면을 좀 했으니까 좀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에 요거는 유의물을 좀 먼저 공부하고 하겠습니다. 수은이 하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수은에 종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처음 하셨을 거예요. 금속수은, 무기수은, 유기수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금속이잖아요. 금속수은은 상온에서 쉽게 증발이 돼요. 수은, 금속수은, 그치. 하여튼 쉽게 증발이 돼서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고, 흡입된 수은은 80%가 폐포에서 빠르게 흡수가 된대. 결국 금속수은은 호흡기계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비해서 무기수은은 호흡기로도 들어오지만 대부분 피부, 위장관에서도 흡수가 된대요. 그래서 무기수는 또 뇌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없어서 주로 신장이 표적장애가 된대. 그러니까 뇌혈관 장벽을 그러니까 뇌혈관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거기가 장벽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 몸에. 거기를 통과하지 못한대요. 무기수은이. 그래서 대부분 신장으로 가게 된다. 이게 무기수은. 그러면 유기수은은 얘는 뭐 페닐수은, 뭐 메틸, 에틸수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얘가 어디 많이 들어있냐면 참치에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우리 참치 많이 먹으면 이게 유기순 중독에 걸린다. 이런 얘기도 한때 막 방송에서 엄청 떠들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참치에 많은 게 메틸수는 섭취 시 95%가 흡수가 돼. 우리 몸에. 그래서 뇌, 신장, 간, 머리카락, 피부 등에서 무기순으로 전환, 이게 또 무기순으로 전환이 된대, 우리 몸에서. 그리고 축적된 후 독성을 나타내기 시작해서 독성이 가장 강한 애가 유기순이에요. 그래서 유기순은 특히 참치 좋아하는 사람한테 몸에서 많이 발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고 들어가 봅시다. 자, 2번. 순에 대해서 올바른 것은 금속수는 소화기계로 들어와서 위장관에 흡수되는 것이 주된 노출 경로이다. 아까 금속수는 증기로 들어와서 호흡기로 흡수가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번 틀렸고, 무기수는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서 뇌에도 축적이 된다? 아니에요. 통과하지 못해서 주로 신장에 축적이 된다라고 했고, 유기수는 중추신경계 질환, 구심성 시야 협착, 보행 장애를 유발한다. 대부분의 수은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요거는 괜찮은 것 같긴 해. 4번 수은의 환경 노출 경로는 먹는 물로 인한 섭취가 가장 많다. 우리 수은의 환경 노출은 아까 말한 참치 쪽에 많습니다. 먹는 물보다는 참치를 섭취함으로써 생기는 게 가장 많다.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셨다가 마저 하겠습니다.